여러분 안녕하세요. 해가 지면 세상은 멈췄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밤은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이 금지한 시간이었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는 두려움의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낮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비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밤에도 거리를 걸을 수 있고 24시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며 환한 불빛 아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해가 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혀야 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행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정말 해가 지면 모두 잠만 잤을까요?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밤의 어둠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조선 왕조실록과 각종 관아의 기록,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남긴 문집을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밤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이 금지한 그 시간, 사람들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무엇을 꿈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면 조선의 마을은 고요 속으로 잠겼습니다. 한양 도성 안팎을 막론하고 지방의 작은 마을까지 어둠이 내리면 사람들의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밤은 사치였습니다. 초 한 자루, 기름 한 대가 귀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궁궐에서조차 초를 아껴 쓰라는 왕의 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물며 일반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초는 밀랍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했던지 양반가에서도 특별한 날에만 사용했습니다. 서민들은 송진을 모아 만든 조악한 송화불이나 기름기 있는 나무를 태워 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료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에서는 해가 지면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저녁 6시쯤, 한겨울에는 5시만 되어도 온 집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저녁을 먹자마자 누웠고 어른들도 밤이 길다는 걸 알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기나 문집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해질 무렵 저녁을 먹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둠이 깊어지면 각자 자리에 누웠다고 합니다. 불을 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에 불을 켜놓고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은 형편이 괜찮은 집이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집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혹시 남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에요. 겨울밤은 더욱 길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고 늦게 뜨니 14시간이 넘게 어둠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터운 옷을 껴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 긴긴 밤을 견뎠습니다. 추위와 어둠을 견디는 것, 그것이 조선 백성들 대부분의 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녁 5시에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무려 14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불을 켤 형편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저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특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직 잠이 오지 않는데 누워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귀신 이야기, 동물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빗소리,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발소리. 이런 소리들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때로는 그런 소리들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아닐까, 혹시 귀신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밤은 그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었고 새벽이 올 때까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밤의 어둠 속에서 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금지된 물건의 거래였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통제 사회였습니다. 술을 빚는 것도,
특정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모두 법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망은 법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밤중에 몰래 술을 빚어 팔던 사람이 적발되었다는 보고 금지된 물건을 밤에 거래하다 잡혔다는 기록들입니다. 특히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곡식으로 술을 빚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는데 그럴수록 밤에 몰래 술을 빚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깊은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을 택해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술독을 지고 뒷골목을 지나 미리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돈을 받고 술을 건네주었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거래를 지켜봤습니다. 밀주 거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이 되었습니다. 특히 술이 금지된 시기에는 값이 몇 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밀주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잡히면 심한 처벌을 받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계가 더 절박했던 겁니다. 도망친 노비들도 밤을 이용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많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각 구을에 관할 기록을 보면 노비가 밤에 도망쳤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길을 걸으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잡히면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그들을 밤길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걷는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을 것입니다. 도망친 노비들은 주로 산으로 갔습니다. 산속에 숨어서 낮 동안 잠을 자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때로는 다른 도망 노비들과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밤에 마을로 내려와 음식을 훔치거나 동정심 있는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망 노비는 결국 잡혔습니다. 관아에서는 포졸들을 풀어 수색했고 현상금을 걸기도 했어요. 잡힌 노비들은 매를 맞고 얼굴에 낙인이 찍혔으며 더 혹독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은 법의 눈이 흐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엄격히 금지된 일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혹은 자유를 위해서 말입니다. 밤 장사꾼들도 있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한 상인들이 밤에만 물건을 팔았습니다. 낮의 시장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 없었던 사람들,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밤의 어둠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장소에 모여 임시 시장을 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민간의 기록이나 고소장 같은 문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벽 근처에 후미진 곳, 다리 및 빈터 같은 곳에서 밤 시장이 섰어요. 거기서는 온갖 물건이 거래되었습니다. 밀수품, 도둑질한 물건, 세금을 피한 상품들이 오갔죠. 가격은 낮 시장보다 쌌지만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술라군에게 걸리면 물건을 몽땅 빼앗기고 벌까지 받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밤 시장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낮 시장의 물건은 너무 비쌌고 정식 장사를 할 자본도 없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 시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밤은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을 배회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라군입니다. 한양 도성에는 밤마다 술라군이 돌았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야간 순찰대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단속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통행금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종을 쳐서 통행금지 시작을 알렸고 새벽에 다시 종을 쳐서 해제를 알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인정이라고 불린 저녁종은 28번 울렸습니다. 이 종소리가 한양 전체에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성문도 함께 닫혔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은 나갈 수 없었고 성 밖에 있던 사람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한양 도성 곳곳에 배치된 술라군은 밤새 도성 안을 순찰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만약 통행금지 시간에 거리를 걷는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붙잡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선비가 밤늦게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통행금지 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려다 술라군에게 붙잡혔고 결국 관아에 끌려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양반이라 해도 통행금지 위반은 용서받기 어려웠습니다. 술라군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벼운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경고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적발되거나 수상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분을 속이려 하면 즉시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 태형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특히 위험했던 것은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반은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있었지만 평민이나 천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술라군에게 붙잡혔을 때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도망친 노비로 의심받거나 도둑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술라군의 횃불 빛이 골목 끝에서 흔들리면 밤길을 걷던 사람들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담장 뒤로 처마 밑으로 어둠 속 깊숙이 몸을 감췄습니다. 술라군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그렇게 술라군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술라군도 사람이었기에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새 순찰을 돌다 보면 피곤해서 졸기도 했고 어떤 술라군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기도 했어요. 특히 권세 있는 집에 하인이 밤길을 가다 걸리면 술라군들이 슬쩍 봐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술라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보고가 자주 올라옵니다. 술라를 제대로 돌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술을 마셨다거나 뇌물을 받았다거나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발견되면 술라군들도 처벌을 받았지만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의 밤은 이렇게 숨는 자와 찾는 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골목에서는 숨바꼭질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술라군은 야근법을 어긴 사람을 찾아 헤매고 사람들은 술라군을 피해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술라군의 역할이 단속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화재를 예방하고 도둑을 막고 취객들의 싸움을 말리기도 했어요. 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라군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필요로 했습니다. 양반들의 밤은 서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밤을 밝힐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사랑방에는 밤늦게까지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그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했습니다. 이것이 양반의 특권이었습니다. 밤에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신분의 표시였습니다. 당시 문인들의 문집을 보면 밤에 대한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고요한 밤, 촛불 하나만을 벗삼아 책을 읽는 고독한 선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벗들과 모여 밤새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세상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한 문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가 혼자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핏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옛 성현의 글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양반들에게 밤 톡서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 수양이었어요. 낮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죠. 하지만 양반이라고 해서 밤에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반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밤에 너무 자주 외출하는 양반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밤길 잦은 선비는 믿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선비라면 밤에는 집에서 톡서나 해야지 무슨 일로 밤길을 자주 다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자주 외출하는 선비는 기생집을 드나들거나 도박을 하거나 좋지 않은 무리와 어울린다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상소문이나 탄핵 문서를 보면 누군가를 비난할 때 밤에 몰래 다녔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밤에 어디를 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는 것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위 관료가 밤마다 궁궐 밖으로 나갔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정적들은 이를 빌미로 그가 역모를 꾸민다고 공격했습니다. 실제로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러 간 것이었지만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양반들 사이에도 밤에 대한 인식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문과 풍류를 즐기는 고상한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밤은 비밀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에게 밤은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돕거나 다른 일을 해야 했지만 밤에는 오롯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들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밤만큼은 빌린 책을 펴놓고 과거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선비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낮에는 주인 집 밭을 갈고 저녁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책을 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송화불 하나에 의지해 글자를 읽었는데 연기가 너무 나서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참으며 공부했고 결국 과거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공부한 선비 중 일부는 과거에 급제했고 또 일부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늙어갔습니다. 밤은 희망의 시간이기도 했고 좌절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양반들의 밤 문화에는 시회도 있었습니다. 뜻이 맞는 선비들이 모여 시를 짓고 품평하는 모임이었죠. 주로 달이 밝은 밤에 열렸습니다. 정자나 누각에 모여 앉아 달을 보며 시를 지었어요. 한 시회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을 보름달이 뜬 밤 6명의 선비가 강가의 정자에 모였습니다. 술을 마시며 각자 시를 지었고 누구의 시가 가장 뛰어난지 품평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녘에야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시회는 문학적 교류의 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파의 사람들이 모여 우위를 다지고 정치적 입장을 공유했어요. 서민들에게 밤은 대부분 잠을 자는 시간이었지만 특별한 날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나 명절 혹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공터에 모닥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른들은 술을 마시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이야기꾼이 나와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판에서는 낮에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탐관오리를 빚고는 이야기, 양반을 풍자하는 이야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원혼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밤의 어둠이 사람들의 입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이야기꾼은 탐관오리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어느 고을에 욕심 많은 수령이 있었는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귀신을 만나 혼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령을 욕할 순 없었지만 이야기를 통해 불만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쿠파는 밤에 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당이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신을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구경했습니다. 굿은 때로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굿판에서는 평소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을 풀고 원을 달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낮의 세계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밤의 굿판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무당의 입을 통해 신이 말하는 형식을 빌려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과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인이 굿을 청했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무당은 신들린 듯 춤을 추다가 갑자기 그 여인의 시어머니를 향해 외쳤습니다. 며느리를 너무 혹독하게 부린다고 신이 노했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황당해했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굿의 사회적 기능이었습니다. 직접 말하지 못하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통했던 겁니다. 야담, 즉 밤 이야기도 중요한 오락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습니다. 등잔불 하나를 켜놓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양했습니다. 도깨비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의적 이야기, 보은 이야기 등등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한 부자는 벌을 받고 착한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한 농부가 있었는데 산에서 다친 여우를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 여우는 사실 구미호였는데
은혜를 갚기 위해 농부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을 받을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른들 곁에 바짝 붙어 앉았고 어른들도 슬쩍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밤의 어둠이 이야기에 생생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원기 이야기는 특히 무서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령이 나타나 복수한다는 이야기였죠. 한 이야기꾼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종을 때려 죽였는데 그 원혼이 밤마다 나타나 집안 식구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집안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어요.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는 언젠가 벌을 받을 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밤의 모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는 시간이었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신분과 역할에 갇혀 살았지만 밤에는 조금 더 평등하게, 조금 더 인간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시간, 그것은 하루의 고된 노동을 잊게 해주는 위안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밤만큼은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밤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밤은 극도로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밤길은 특히 위험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밤에 외출해야 할 경우 반드시 남자 가족이나 하인을 대동해야 했습니다. 각종 관하의 기록을 보면 밤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적지 않았습니다. 납치, 강도, 폭행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런 범죄를 엄하게 다스렸지만 예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일을 막기는 힘들었으니까요. 한 사건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젊은 여인이 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납치당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산속으로 끌고 갔고 며칠 뒤에야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붙잡혀 극형에 처해졌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도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밤길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밤에는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해가 지면 아이들을 집 안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사라지면 찾기가 매우 어려웠고 온갖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도깨비가 나온다고 귀신이 아이를 데려간다고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도깨비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지만 아이들을 집안에 두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잘 볼 수 없었고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컸습니다. 게다가 노인은 범죄의 쉬운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밤길에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길을 가는 사람을 습격하는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흉년 직후에는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이들은 밤을 이용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린 사람들이 떼를 지어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 마을을 습격해 곡식을 빼앗아 갔다고 해요. 관아에서 군사를 보내 진압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으니까요. 한양 도성 밖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도성 안에는 그래도 술라군이 있었지만 도성 밖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밤에 도성 밖길을 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낮 동안만 이동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주막이나 마을에 도착해 밤을 보내고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부득이하게 밤에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함께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한 여행자의 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절대 밤에는 이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가 지면 반드시 주막에 들어갔고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해요. 밤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만 절대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막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막에서는 손님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은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주막을 미리 알아두고 이용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밤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고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밤에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자는 범인이 키가 크고 수염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을에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나중에 진범이 잡혔지만 그 사람은 이미 고문을 받아 다친 뒤였습니다. 밤길을 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밤은 자유를 줄 수도 있었지만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했습니다. 낮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해볼 수 있었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밤은 단순한 어둠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밤은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잠을 청하는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법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양반들에게 밤은 학문과 풍류의 시간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시를 짓는 고상한 시간이었지요. 서민들에게는 공동체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한을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밤은 위험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술라군의 단속을 피해야 했고 도둑과 범죄자를 경계해야 했으며 온갖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밤을 보면 그 시대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낮의 조선은 질서와 체제의 사회였지만 밤의 조선은 인간의 본심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권력의 빈틈, 인간의 욕망, 숨겨진 불만과 소망, 이 모든 것이 밤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밤에도 환한 불빛 아래에서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밤이 두렵지 않고 밤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밤에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옛날 생활상을 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밤은 언제나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밤에는 드러납니다. 조선의 밤이 그랬고 어쩌면 오늘날의 밤도 그럴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